이제 박용진 후보 아까 유능한 진보주의자 이야기하셨는데 박용진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 뭐라고 좀 딱 그럼 키워드 넣으시면 아까 먹고 사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추상적이어서. 제가 학자이거나 사회운동가라고 그러면 다른 더 추상적이고 거창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저는 아까 드렸던 그 5가지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실현해내는 게 유능한 진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감옥 갔다 마지막. 아니, 그럼 여기까지 마시고요. 예. 유능한 진보란 말은 좋습니다. 저는 유능한 진보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표현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능해야 된다, 진보 그룹이. 이제 지금, 노동 문제로 좀 넘어가서. 네. 공약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해서 직무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호봉제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문제식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식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그러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나 제도적 방법, 이를 위해서 특히 노동계, 민주노총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실제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호봉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도의 노동시장에만 지금 남아있는 좀 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체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실력과 기여환순이 아니고 짬밥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에게도 부담이거니와 청년 세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도 공정하지 못한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지금 동일노동 동일운동이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시면서도 호봉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되게 대단히 저항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대공장,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 이른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이슈가 있어요. 네. 57세, 55세 전후로 해서 임금피크제 하는데 그거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노조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현대자동차 그 생산 라인에 똑같은 일을 하지만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 받는 월급과 협력업체가 받는 월급이 달라요. 근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바로 대기업 노조 그쪽에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회적 질의가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사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긴 어렵다. 적용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합의 수준이 높은 공기업과 공무원과 공기업들에서부터 적용해 나가야 되고요. 또 이거를 한 방에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밀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동의하고들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찾아나가기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호봉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까지 얘기가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은 이제 민주노동당 경력도 있고 진보 블록에 이제 활동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특히 노동 이슈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이 더 있으실 거라고 봐서 이 질의를 더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진보 블록에서 할 말이 좀 있어야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운동이 지금 완전히 원래 노동운동을 내셔널 센터를 만들자고 그랬던 건 담장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와서 내셔널 센터 만들어 놓고 담장 안으로 다시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만 작동을 하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좀 짧게 가네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동시감세 이슈입니다. 네네네. 동시감세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그 공약의 내용은 법인세, 소득세 감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레이거노믹스 재판이다. 1980년 레이건의 그 세제개혁 과정에서 그 당시 경제정책이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이 세율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국가가 받는 세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세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경제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레이건이 생각했던 이야기는 세제 개혁에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법인세율 같으면 46%에서 33% 바뀌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현재 법인세 22%입니다.
22%를 몇 프로까지 감액하자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 11%, 50% 되는 것을 15%, 33%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조정은 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법인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 레이건의 세제 개혁 속에는 오히려 또 과세의 베이스를 확대하는 이 세제 개혁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기업의 실효 소득세가 얼마냐 이게 논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효소득세 관련해서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우대 조치를 일부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했어요. 레이건은. 그래서 박용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감세 정책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있는데 53초 동안 이걸 설명 못하면 이용우 의원님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방적으로 한쪽 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그리고 소득세 감세에서 특히나 소득세는 그 건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증세 대상이고요. 또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도 증세 대상이고 10억 이상의 슈퍼리치에 대해서도 증세 대상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근로소득자들 실질소득이 감소했고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감세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 시간이 자꾸 걱정이긴 한데 조금만 이용 의원님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필요한 분야에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가야 되는데 특히나 법인세와 관련해서요. KDI 남창우 박사가 연구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의 법인세의 감세가 있을 때 0.2%의 투자 확대가 있다고 하는 이 연관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33%는 이해가 되는데 잠깐만요. 22%짜리를 더 얼마나 더 하겠다 이런 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사실 지금 20% 후반대. 바이든 행정부는 더 증액하려고 잠깐만요. 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에 19%까지 깎았다가 2019년에 17%까지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 구간은 22%. 아니. 25%. 최고 구간 25%. 27%? 아니. 헷갈린다. 22%, 25%.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22%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까지 우리가 올려놨어요. 최고 구간은. 바이든 행정부도 28%까지 이제 증세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거 철회하고 후퇴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21%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세 회피처들의 국제 조세 회피처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 최저한세를 막자라는 얘기지. 나머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보다 충분히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 국가들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음 넘어.